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독하게 서러웠거나 지독하게 슬퍼본 적이 있으신가요? 신세가 너무 서러워 햇살에 잘 마른 빨래만 보아도 눈물이 왈칵 차오르거나 파란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으로 보여 숨이 막힐 듯한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으실까요? 길을 걷고 있다가 살짝 어깨를 부딪혔는데 미칠 듯이 화가 나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본 적이 있으실까요? 한밤중에 깨어나 여기가 어딘지 출구가 어딘지 몰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있으실까요? 반복되는 절망과 공포와 불안과 슬픔과 서름에 서서히 지쳐본 적이 있으실까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한 세상 살면서 하는 경험들일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구원해줬던 것은 먼저 그 길을 다녀가신 분들의 처절한 고백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300년 전에도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니 내가 큰 죄를 지었거나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 뿐이라니 너무나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자 위로죠. 소설책을 읽게 되면 악인도 선인도 없음을 알게 되고 역사책을 읽게 되면 삶의 오류를 찾아내게 되고 수필집을 읽게 되면 내가 느끼는 감정의 근원을 알게 되고 철학책을 읽게 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재미있는 책은 역시 사람 책입니다. 사람이 그 어떤 책보다도 흥미진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살아있는 한 권의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도 사람도 참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이미 읽은 책이라 책꽂이에 꽂아놓고 내내 처박아 두었다가 다시 꺼내 읽어보면 내가 읽은 그 책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대화를 해보면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요.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 선택한 책이 막상 읽어보면 별것도 없어서 실망할 때도 있고요. 화려한 언변이나 외모에 혹해 교류해보면 막상 실속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요. 힘들 때마다 밑줄 그어가면서 읽는 책처럼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어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을 때 낄낄대면서 읽는 만화책처럼 슬리퍼 신고 만나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서 낄낄대는 친구가 있죠. 책장은 다양한 책들처럼 인생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은 어떤 책을 쓰고 계신가요? 이번 연휴에는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이번 연휴에 어떤 사람 책을 읽으셨나요? 다양한 책을 읽듯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책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만의 책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세계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연골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되지 않는다면서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혈관이 없는 조직이 또 있습니다. 바로 각막입니다. 각막은 혈관이 없는 투명한 층으로 눈에 들어온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에 상을 맺게 하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각막도 혈관이 없어서 손상받으면 재생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막은 혈관은 없지만 눈물과 방수를 통해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기에 재생될 수 있습니다. 물론 깊은 상처의 회복은 아무래도 일반 조직보다 훨씬 어렵겠죠? 그런 관점에서 연골도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연골도 각막처럼 혈관이 없지만 관절막에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관절의 가장 안쪽에 있는 구조물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관절 주머니라고 하는데 이 속에는 얇은 막이 존재합니다. 이 얇은 막을 활막이라고 부르는데요. 활막의 중요한 기능 두 가지는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과 윤활액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골이 손상되었다고 무조건 절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혈관은 없지만 관절막에서 영양을 공급받아 재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혈관이 없기에 일반 조직보다 재생이 느리겠죠. 관절 연골에는 혈관과 신경이 분포하지 않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하면 보통 연골이 닳아서 아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연골은 신경이 없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만약 연골에 혈관과 신경이 분포해서 조금만 자극에도 통증을 느낀다면 우리는 잘 걷지도 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60kg 이상의 몸무게를 지탱하면서도 통증 없이 잘 걸으면서 생명활동을 할 수 있게 설계한 조물주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릎이 아파서 연골이 닳았다면 무조건 수술을 통해 인공관절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왜 관절염이 생겼는지 원인을 잘 살펴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수술이 절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수술은 최후의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무릎은 엉덩이와 발목 중간에 있는 조직입니다. 엉덩이와 발목은 회전이 자유로운 관절이지만 무릎은 엉덩이나 발목처럼 회전이 불가능합니다. 엉덩이와 발목 중간에서 가장 고생을 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엉덩이가 틀어지면 무릎도 당연히 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엉덩이가 상체를 잘 받쳐줘야 무릎이 부담이 적은데 엉덩이가 틀어지면 무릎은 저절로 균형이 깨집니다. 특히나 옷자다리나 휜다리 등 자세가 틀어져서 오랫동안 걷는다면 무릎의 연골은 손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틀어진 자세로 걷기 운동을 한다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관절액 역시 체액입니다. 혈액이 부족하고 체액이 부족하면 관절액도 부족해집니다. 관절액이 부족해지면 관절 연골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손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 코티솔이 고갈이 된다면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연골과 근육은 서로 보완하면서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기에 근육이 없으면 연골도 약해지고 연골이 약해지면 근육도 약해지기에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도 연골 손상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렇게 관절염은 자세의 문제, 체액과 혈액의 문제, 호르몬의 문제, 염증의 문제, 근육의 문제 등을 다양하게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관절염은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졌다는 총체적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관절염을 단순한 몸의 문제로만 보고 접근하기에 신박한 영양제나 수술을 찾아 헤매느라 돈과 시간을 낭비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바라보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치주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충치야 병원에서 치료하면 되지만 충치가 아닌데도 통증으로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약국에서는 소염 진통제며 잇몸 영양제, 가글, 잇몸 치약, 치실 등의 제품 판매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라고 했는데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치아 관리를 미리미리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90세가 넘도록 살얼음이 살짝 낀 총각김치를 아그작 씹어 드셨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무에게나 가능한 일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감탄하곤 합니다. 아무튼지간에 치주질환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잇몸에서 피가 납니다 라는 호소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왜 잇몸에서는 피가 날까요? 몸이 무슨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것은 치주 조직, 즉 잇몸에 염증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염증이란 나쁜 게 아니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기 위한 면역세포들의 활동인데요. 면역세포는 상처 치유, 특히 신생혈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 신생이란 기존의 미세혈관으로부터 새로운 모세혈관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상처가 치유될 때와 여성의 생리주기 때 잠시 일어나는 혈관 신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와 다르게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혈관 신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질병의 신호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암이고요. 복부비만, 안과질환, 건선, 관절염 등에도 나타납니다. 암은 아니지만 신생혈관이 망막까지 침투하여 실명에 이르게 하는 질환이 황반변성입니다. 그래서 황반변성에는 암이 아닌데도 항암제가 처방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면역세포는 왜 염증이 있을 때 신생혈관을 만들까요? 모세혈관이 폐쇄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세포를 구하기 위함이죠. 마치 소방차나 119가 출동을 하는데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출동을 하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암세포는 왜 신생혈관을 만들까요? 암세포가 성장하고 전이하려면 많은 산소와 영양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암조직 주위에는 반드시 신생혈관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일제가 우리 민족을 수탈하기 위해 철도부터 만들었던 것처럼요. 이렇듯 세포들은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암세포든 면역세포든 정상세포든 다 열심히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비만 역시 지방세포에 혈관 신생이 일어나면서 지방조직이 끝없이 성장하면서 고도비만으로 되는 것이고요. 자궁내막증은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외의 조직에 부착하여 증식하는 것인데 이때 비정상적인 혈관 신생이 일어나면서 생리기간에 과다출혈이 오는 겁니다. 신생혈관은 정상혈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극에 의해 쉽게 손상됩니다. 그래서 잘 터집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는 이유가 바로 신생혈관의 손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동맥혈관은 두꺼워지고 정맥혈관은 늘어지고 모세혈관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40대 이후에는 첫째도 혈관, 둘째도 혈관, 셋째도 혈관 관리입니다. 혈액이 충분하고 혈관이 튼튼하면 신생혈관이 생길 이유도 없고 질병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면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이고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음식물이기 때문에 양치질을 꼼꼼히 하고 치실 사용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생각을 바라본다는 것은 자신의 습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습관을 바라보고 오류를 찾아내어 수정하는 작업입니다. 며칠 전의 일입니다. 1박 2일의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택배 박스가 집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켰던 브로콜리였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이미 노랗게 떠서 상해 있습니다. 그때 머릿속으로 쑥 떠오르는 생각을 바라보니 아니, 이렇게 시든 브로콜리를 보내면 어쩌자는 거야? 라는 남 탓이었습니다.
부랴부랴 브로콜리를 보낸 회사에 전화를 해봅니다. 담당자가 택배를 언제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어제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았던 기억이 나기에 어제 받았는데 사정상 오늘 열어봤다고 말했습니다. 담당자는 브로콜리는 온도에 매우 민감해서 받자마자 냉장고에 넣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보관을 제대로 못한 우리 쪽의 오류라서 배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제는 택배를 보고도 정리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화가 납니다. 내가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일하러 갔다 왔는데 아무도 택배를 정리 안 하다니. 이러한 제 생각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의도하지 않은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자동적으로 나무 탓을 하는 저의 습관이 알아차려집니다. 그러다가 어제 택배 문자가 온 것을 보고도 내가 아무에게도 택배 왔으니 정리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은 상황이 떠오릅니다. 내 잘못도 있네. 택배 정리해달라고 연락을 안 했네.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니 화가 좀 가라앉습니다. 상한 브로콜리를 정리하면서 다시 생각해봅니다. 브로콜리가 상해버린 것은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나의 습관이 알아차려집니다. 브로콜리가 상해버린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회사는 제대로 배송을 했고 브로콜리를 시킨 나는 집에 없었고 식구들은 무심히 넘어갔을 뿐이었습니다. 마침 브로콜리를 손질하고 있는데 막내딸 아이가 집에 돌아옵니다. 생각을 바라보면서 저의 습관을 알아차리고 화난 마음을 알아주고 진정이 되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연아, 어제 택배가 왔었는데 못 봤어? 브로콜리 시켰는데 다 상해버렸네. 속상하다. 라고 말하자 정연이가 엄마 택배 온 거 봤는데 너무 무거워 보여서 그냥 들어왔는데 상했어요? 내가 들고 들어올 걸. 미안해 엄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말을 안 해서 그래. 그래도 다음부터는 택배 오면 정리 좀 부탁해. 정연이는 엄마 정말 속상하겠다. 정말 미안해요. 다음부터 내가 신경 쓸게요. 브로콜리는 상해서 버렸지만 브로콜리를 통해 저의 습관을 알아차리게 되고 저의 오류를 찾아낼 수 있었으니 브로콜리가 상한 것은 오히려 저에게 좋은 기회가 되어주었네요. 옛날 같으면 택배사에 전화해서 왜 냉장 보관해야 한다고 미리 말하지 않았냐라고 진상짓을 했거나 가족들에게 택배 정리를 왜 안 했냐고 화를 냈을 텐데 생각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하면서 저의 습관을 알아차리게 되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 뿌듯합니다. 저에게는 항상 누구의 잘못인가 따지고 책임을 묻는 습관이 있고 대부분은 나의 잘못보다는 남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누구의 잘못도 없습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은 수도 없이 일어날 테니까요. 앞으로 제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갈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죠. 신경을 좀 썼더니 두통으로 고생한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신경을 쓰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뇌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의 모양은 브로콜리를 닮아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송이 부분은 신경세포체, 즉 핵이 모여 있습니다. 뇌의 겉질, 즉 바깥쪽이다 해서 피질이라 부르고 회백색을 띠고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줄기 부분은 신경세포에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하는 전선과 같습니다. 전선이 피복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뇌의 신경줄기도 피복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뇌의 신경줄기를 감싸는 것은 미엘린 수초인데요. 미엘린 수초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백색을 띠며 그래서 백질이라고 합니다. 즉, 뇌는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는 회백질과 신경섬유질인 백질, 그 위에 다시 딱딱한 머리뼈가 보호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뇌는 통증을 전혀 못 느끼는 조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뇌는 우리 몸의 각 감각기관의 신경을 주관하는 기관이지 직접 신경을 느끼는 기관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통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두통은 두피나 두개골 속의 혈관이나 뇌를 싸고 있는 막에서 보내는 신호인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뇌 안에 있는 혈관들이 반응하게 되고 그에 따라 혈액 소비량이 늘어납니다. 즉,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세포를 많이 쓴다는 의미인 거죠. 생각을 많이 했다는 말, 신경세포를 많이 썼다는 말, 신경세포의 혈액 소비량이 늘어났다는 말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탄생한 말이 신경 쓴다 라는 말일 겁니다. 옛 어른들은 해부학을 공부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았을까요? 말의 기원을 공부하다 보면 참 신기합니다. 간혹 두통이 시달리면서 뇌 속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니냐며 걱정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뇌 속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고통받는 두통은 제 발로 걷지도 눈을 뜨지도 못할 정도로 위급 상황입니다. 전체 두통의 1% 정도 해당된다고 하고요. 대부분은 근육 긴장성 두통, 혈관성 두통, 즉 편두통, 이 근육의 과도한 긴장과 혈관의 과도한 수축과 이완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혈액 부족, 체액 부족, 호르몬 부족, 과로, 유전, 틀어진 자세, 림프순환 부전, 만성염증, 짧은 호흡, 스트레스 등 사람마다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므로 두통이 자주 온다면 몸과 마음의 어떤 균형이 깨져서 신호를 보내는지 잘 알아차리려고 하셔야지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면서 신경세포를 더 흥분시켜서는 안 됩니다. 두통에 해열 진통제나 소염 진통제를 쓰면 가라앉는 이유도 바로 열을 꺼주기 때문이죠. 신경을 지속적으로 쓰게 되면 혈액 소모량이 많아지고 만드는 혈액에 비해서 쓰는 혈액이 많아지면 결국 몸에는 혈액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몸에는 열이 발생하게 되고 그 열이 머리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마치 비가 오지 않아 말라버린 마른 논바닥처럼 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을 꺼주는 해열 진통제나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면 두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서 해결한 것이 아니기에 약을 먹을 때뿐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 두통을 진통제로만 다스리면 안 됩니다. 지속적인 진통제의 복용은 부작용을 불러와 다른 질환을 불러올 수도 있고 두통 자체를 방치하면 더 큰 질환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혈관의 수축과 이완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편두통은 일반 두통약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건 열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경련제나 신경안정제, 혈관 수축제 등을 써야만 합니다. 이렇듯 두통은 다양한 몸과 마음의 신호입니다. 두통 자체는 괴롭지만 잘 살펴보면 몸과 마음을 잘 보살펴달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근골격계의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무척 많이 만납니다. 근골격계의 통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요. 자율신경의 불균형, 잘못된 식습관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의 비대칭, 모세혈관과 결합조직의 퇴화 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운동을 통해서 잘못된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것보다는 신박한 치료법이나 수술, 영양제를 찾아서 병원 순례를 합니다. 일단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으로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부상을 입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들은 모여서 조직을 만듭니다. 조직은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피조직은 말 그대로 신체 내부와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막과 같은 조직입니다. 결합조직은 뼈, 인대, 힘줄, 혈관, 림프, 지방, 각막, 진피 등을 말합니다. 근육조직과 신경조직은 직관적으로 아실 거고요. 이 중에서 신체의 유연함과 뻣뻣함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근육조직과 결합조직입니다. 스트레칭은 이런 근육조직과 결합조직, 즉 근육, 인대, 힘줄, 근막의 길이를 늘려주는 운동을 말합니다. 그러나 무리한 스트레칭으로 인대를 다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고 뼈를 제자리에 유지하는 결합조직입니다. 스트레칭을 과하게 하면 인대 역시 과하게 늘어나면서 관절 내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대 자체에 염증이 생기거나 뼈 사이 연골에 손상이 생길 수도 있고 이로 인해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손상된 부위가 제대로 아물지 않으면서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인대가 늘어나 재기 등을 하지 못하면 주변 근육이 관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경직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경이 압박을 받아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칭을 할 때 펴지지 않는 관절에 강한 힘을 주면 안 됩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지그시 눌러줘야 합니다. 관절이 당기는 느낌이 드는 게 적당하고 아플 정도로 무리하게 늘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근력 운동은 다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근력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는 근육이 미세하게 손상을 입게 되고 운동이 끝나고 쉬는 동안에 근육이 회복되면서 근육이 튼튼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근육이 손상을 받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육세포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그 단백질이 손상된 부위를 메우면서 근육이 커집니다. 즉, 근육에 상처를 내 회복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동이 끝나고 쉬는 동안 약간의 기분 좋은 근육통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근육 운동 역시 너무 무리하게 하면 근육이 찢어져서 오히려 염증 반응으로 고생하니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즉, 스트레칭으로 결합 조직을 늘려주고 관절의 유연성을 확보한 후에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해주고 근력 운동이 끝난 후에도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면 좋습니다. 스트레칭, 근력 운동, 스트레칭 이렇게 마무리하면 제일 좋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양치를 잘하고 단 것을 많이 안 먹는데도 충치가 잘 생긴다고 억울해 하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 이가 시리다는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침 분비가 잘 안 되어 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들은 단 것을 먹으면 충치가 생긴다고 꼭 양치질을 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설탕이 충치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탕을 먹은 세균이 배설하는 젖산 성분이 충치를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탕을 먹은 세균이 배설하는 젖산 성분을 침이 중화시키면 충치는 생기지 않는 겁니다. 사실 치와 뼈는 수산화인산칼슘이라는 단단한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썩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죽어도 뼈는 잘 썩지 않아서 오래 보존되잖아요.
그렇듯 일반 세균들은 치아의 주 성분인 수산화인산 칼슘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일반 세균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아니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들이 유리나 철사를 보고 식욕을 느끼지는 않듯이요. 그러나 이 수산화인산 칼슘이 그득한 환경을 매우 좋아하는 균이 있습니다. 바로 뮤탄스 균입니다. 그래서요, 치아가 없는 신생아들의 입속에는 이 균이 없답니다. 치아가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균이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단단한 뼈를 좋아하는 뮤탄스균은 대부분 어른들의 입에서 아이에게 전달되므로 아이가 귀엽다고 입을 맞추거나 하지 말고 신생아는 식기와 컵 등을 따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생후 3년 정도까지 균이 침입하지 않는다면 구강 내에 다른 세균들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뮤탄스균이 침입해도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비교적 충치가 잘 안 생깁니다. 원래 뮤탄스균은 단 것을 먹고 증식하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자신이 만들어낸 젖산에 녹아서 사멸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뼈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젖산이 뼈에 수산화인산 칼슘을 녹이면서 중화되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젖산에 의해서 칼슘이 자꾸 빠져나오게 되면 이제 뼈는 푸석푸석해져서 입속에 살고 있는 나쁜 균들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충치고요. 그러니 단 것을 적게 먹고 양치질을 아무리 잘해도 젖산을 중화하지 못하면 충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침이 많은 사람은 젖산은 pH 5.5입니다. 이 젖산을 중화할 수 있기에 치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은 pH 7.0으로 약알칼리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또 다른 이유로 충치가 잘 발생하기도 합니다. 치아에도 혈관과 신경이 있기 때문이죠. 치아 역시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점점 혈액이 부족해지고 미세혈관이 줄어들면서 치아가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충치입니다. 이런 충치의 특징은 밖에서보다는 안에서부터 생기기에 진행이 될 때까지 눈치를 못 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왜 침이 줄어들까요? 침 역시 체액이 충분해야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체액을 원료로 침이 만들어지기에 침이 잘 만들어지려면 체액과 혈액부터 충분히 채워야 합니다. 침만 많이 분비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릴 때 사랑받은 기억이 아주 적거나 아예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커녕 따뜻한 눈빛도 사랑스러운 손길도 받아본 적이 없이 오직 성공과 생존만이 존재했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펑펑 울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와 똑같은 상황을 자식에게 대물림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뇌에는 사랑을 연결하는 뇌회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따뜻한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 뇌는 언제든지 그 회로를 작동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동물이고요. 동물 중에서 포유류입니다. 감정을 연구한 신경과학자 자크 판크세프는 포유류에게는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7가지 감정 회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노 회로, 두려움 회로, 호기심 회로, 욕망 회로, 슬픔 회로, 놀이 회로, 보살핌 회로. 모든 감정이 다 중요하지만 치유에 집중하려면 보살핌 회로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타인이나 스스로에게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 그 에너지가 특정 회로로 흐르게 됩니다.
뇌에서 가슴으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 하모니 가을 소풍에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느꼈던 감정일 듯 합니다. 기분 좋은 충만함이 가슴 가득 차오릅니다. 바로 보살핌 회로에 뇌가 접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살핌 회로에 접속하면 할수록 뇌의 신경세포들의 연결이 강화되고 신경세포의 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와 타인과 따뜻하게 연결하고 관계를 맺는 게 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뇌는 보살핌의 자동회로가 생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평온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보살핌은 자기가 자기를 보살피는 겁니다. 자기를 잘 돌보는 사람들은 감정과 사실을 잘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픈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니 불안한 감정이 듭니다. 자기를 잘 돌보는 사람은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사실이고 불안하다는 것은 감정, 이렇게 구분을 하고 불안한 자신을 잘 돌봅니다. 소화가 안 되니 불안하구나. 그래 불안할 수 있지. 내가 잘 돌봐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잘 보살핍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픈 이유를 잘 찾아봅니다. 아,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 아, 내가 너무 과식을 했구나. 아, 내가 너무 요즘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이런 식으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립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알아차리고 불안한 마음은 잘 달래주면서 몸과 마음이 균형을 잘 찾을 수 있게 자신을 잘 돌봐줍니다. 그러나 자기를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정과 사실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불안한 감정에 휘둘리게 되고 끝도 없는 생각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큰일 났다. 어머니도 위암에 걸려 돌아가셨는데 나도 위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무슨 큰 병이 난 게 틀림없어. 당장 응급실에 가야 될까? 아니면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병원에 가야 하나? 아, 어째서 나는 이렇게 자주 체하는 비루한 몸뚱아리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차라리 죽고 싶다. 등등 나쁜 감정에 휩싸여서 고통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분들은 보살핌 회로보다는 불안과 두려움 회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모니 여러분은 뇌에 어떤 회로가 발달되어 있나요? 불안과 두려움 회로는 끄고 보살핌 회로를 켜보세요.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한 발 한 발 정진하다 보면 어느덧 불안과 두려움의 회로에는 불이 꺼지고 보살핌의 회로에 불이 하나가 켜지면서 몸도 마음도 편안해질 것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 정말 좋은 소식이 전해졌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소식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저의 막내가 한강 작가님을 무척 좋아해서 저도 종종 접했기에 더욱더 기뻤답니다. 마치 잘 아는 지인이 상을 수상한 것처럼 말이죠. 노벨 문학상 수상 후 한강 작가님의 인터뷰가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요. 읽어볼게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기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비극이 반복되는 것 같다. 나는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살인을 멈춰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운 분명한 결론이다. 과거는 후회하는 게 아니고 그 경험을 통해 오류를 찾아내고 몰랐던 것을 배우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평소 저의 가치관과 닮아 있어서 무척 공감이 일어났습니다. 인류의 역사, 나라의 역사, 개인의 역사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다시는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인 거죠. 종종 같은 일이 반복될 때
세상에 가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이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하다 보면 오류가 보이고 배움이 보여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해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상처받고 지치고 답답하고 깜깜하고 막막하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순간순간에 스스로에게 건넨 한마디.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해주면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고 다음날 또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강 작가님 역시 그렇게 살아왔나 봅니다. 이 시를 읽고 공명이 일어나 가슴이 따뜻하고 먹먹해집니다. 하모니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읽어드립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괜찮아. 한강.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봐 나는 2 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젠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서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릿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문학동네 2004 여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어서 살기 좋은 나라임에 분명하지만 사실 몸이 약한 사람들은 무척 힘듭니다. 더우면 더워서 힘들고 추우면 추워서 힘듭니다. 건강한 사람은 더위도 안 타고 추위도 안 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결은 바로 세포 간질액을 얼마나 잘 보유하느냐에 있습니다. 물이 열을 품기도 하고 열을 식히기도 하기 때문이죠. 결국 건강하다는 것은, 젊다는 것은 얼마나 몸에 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우리 몸은 60에서 70%가 물입니다. 몸이 100이면 60에서 70%가 물인 것입니다. 이 많은 물, 즉 체액은 다 어디에 들어있는 걸까요? 세포 안에 3분의 1을 보유하고 세포 밖에 3분의 1을 보유한다고 합니다. 세포 안의 물은 세포 내액, 세포 밖에 있는 물을 세포 외액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체액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세포 안에 물을 잘 넣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포 안에 물을 잘 넣어주기 위해서는 혈액이 충분해야 합니다. 세포는 혈액을 통해 물, 산소,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혈관은 세포 안일까요? 밖일까요? 혈관은 세포 밖입니다. 세포를 집으로 생각한다면 혈관은 도로니까요. 그래서 혈액은 세포 외액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고 세포는 혈액을 먹고 삽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고 노폐물을 만들고 우리는 그것을 소화라고 말합니다. 세포는 혈액을 먹고 노폐물을 만들고 우리는 그것을 대사라고 말합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대동맥을 타고 흘러가고 대동맥은 다시 세동맥으로 나누어지며 마침내 세포 앞 모세혈관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나 모세혈관에서 나온 혈액은 바로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일단 세포 간질액으로 모입니다. 세포 간질액은 세포와 혈관 사이에 존재하는 액체로 세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세포 간질액은 동맥이 운반한 산소와 영양분을 세포에게 전달하고 세포의 대사산물인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을 받아서 정맥과 림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 몸에 있는 물을 체액이라고 하고 그 체액은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으로 나누어지는데 세포 외액은 다시 혈액과 세포 간질액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포 간질액은 혈액으로부터 유래되었으니 결국 세포 간질액과 혈액의 성분은 거의 같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세포 간질액에는 세포 대사산물, 즉 노폐물이 더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포 간질액은 결합 조직이 충분해야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합 조직은 우리 몸의 다양한 조직과 기관을 지지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합 조직은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세포의 기질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포의 기질에 세포 간질액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결합 조직이 충분하지 않다면 세포 외 기질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고 세포 외 기질이 충분하지 않으면 세포 간질액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세포 간질액이 부족해지면 첫 번째, 세포 간의 물질 교환이 안 되어 세포는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고 노폐물이 쌓여갑니다. 두 번째, 이온 농도나 pH 등 세포의 생리적 환경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세 번째, 면역세포의 이동이 잘 되지 못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네 번째, 세포를 잘 보호하지 못해 세포가 잘 손상됩니다. 다섯 번째,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호르몬의 수용체와 결합 능력이 떨어져 호르몬이 잘 작용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추위와 더위를 많이 탑니다. 여덟 번째, 세포의 기질이 부족하면 염증이 잘 발생하고 혈관의 투과성이 항진되어 부종이 잘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림프 순환이 안 된다든지 암의 전이가 잘 된다든지요. 그러니 제가 왜 그렇게 단백질의 중요성, 콜라겐의 중요성, 황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지 아시겠죠? 세포의 기질이 잘 만들어지려면 콜라겐, 황, 비타민, 미네랄 등이 필요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안 된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포의 기질을 녹여서 써버리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적당한 소금을 드셔야 체액을 확보하고요. 적당히 과일과 야채를 드셔주셔야 칼륨의 균형이 맞아 에너지가 잘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뭐 하나 빼놓을 게 없군요.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